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도쿄 근교에 있는 한 조용한 지하철역입니다. 낮에는 평범한 출퇴근길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지만 마지막 열차가 지나는 자정 무렵이 되면 그 역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날도 저는 늘 그렇듯 야근을 마치고 막차를 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0시 30분. 이미 인적은 드물었고 플랫폼에는 저 말고는 두세 명 정도만 서 있었죠. 평소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였는데 그날은 묘하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저 깊은 터널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열차가 천천히 플랫폼에 들어오자 문이 열렸고 사람 몇 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타고 있었습니다. 막차는 대체로 한산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핸드폰을 보지도 서로 말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공기 속에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게 됐습니다. 열차는 출발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났는데도 창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역마다 불빛이 스쳐 지나가야 하는데 계속 깜깜한 터널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이상하게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고 차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역은 쿠로하나 역입니다. 차 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쿠로하나요? 그건 이미 수십 년 전에 폐쇄된 역의 이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역입니다. 창밖에 흐릿한 불빛이 보이더니 열차가 서서히 멈춰섰습니다. 플랫폼엔 아무도 없었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역 명판만이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역시 쿠로하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무도 내리지 않았는데 차 안에 있던 사람들 전부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얼굴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빈 구멍이 뚫려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차내 방송이 다시 울렸습니다. 내릴 분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이름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 눈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동시에 고개를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마치 이제 네 차례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몸이 제멋대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 공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 축축하고 무겁고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플랫폼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그 모습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열차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아까의 열차가 아닙니다. 차창에는 제 얼굴을 한 누군가가 앉아 있었고 그 존재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 순간 열차는 불빛도 없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플랫폼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어둠과 정만만이 남은 이곳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먹통이었고 역의 안내방송도 멈춰 있었습니다. 단 하나, 저 깊은 터널 안쪽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터널 안쪽에서는 분명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무작정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은 계속 같은 자리로 저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쿠로하나역이 아니라 이 역 자체가 무언가의 입구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제 의식이 흐려지기 전 누군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다음엔 네가 부를 차례야. 그 말 이후로의 기억은 없습니다. 단지 며칠 후 회사에서 제가 실종됐다는 소식만이 전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날 막차에 제가 탑승한 건 CCTV로 확인됐지만 내린 장면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심야 막차를 타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들었다고 합니다. 폐쇄된 역의 이름, 쿠로하나역이라는 안내 방송을. 폐쇄된 승강장.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이 역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이 역은 오래된 역입니다. 역무실도 좁고 시스템도 낡았죠. 그만큼 이상한 소문도 많았지만 오래 근무하다 보면 대부분 그런 건 그냥 도시 괴담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은 막차가 지나간 뒤였습니다. 플랫폼에 사람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철제 의자에 남겨진 우산 몇 개와 공중에 떠도는 먼지들만이 하루의 끝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늘 하던 대로 CCTV 모니터를 정리하고 방송 장비를 점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피커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플랫폼비 이상감지. 플랫폼 B라니요. 2억엔 A 승강장밖에 없습니다. B는 20년 전 화재 사고로 폐쇄됐고 지금은 통로 자체가 막혀 있거든요. 저는 잠시 잘못 들었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분쯤 지났을까?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플랫폼 B 비상호출. 이번엔 분명했습니다. 기계적인 음성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마이크를 붙잡고 말하는 듯한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장난인가 싶어 스피커 전원을 꺼봤지만 음성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플랫폼 B. 저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기계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차가워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제 뒤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 한쪽에 감지 표시가 떴습니다. 화면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적외선 센서에는 분명히 사람 한 명의 움직임이 찍혀 있었습니다. 플랫폼 B에서요. 저는 아무도 없는 그곳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문제는 플랫폼 B는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폐쇄돼 있고 카메라조차 연결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화면이 하나둘씩 깜빡거리더니 원래 A 승강장의 CCTV에 B 플랫폼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나타났습니다. 사람 한 명이 어둠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어깨가 축 늘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처음엔 그냥 취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열차가 다니지도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이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카메라를, 아니,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요. 그 순간 역 전체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들렸습니다. 도와줘. 저는 본능적으로 의자를 밀치고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폐쇄 구간으로 향하는 문은 쇠로 봉인되어 있었고 누구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동안 문 너머에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일정한 간격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 너머에서 들리던 두드림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적. 그 다음 제 귓구멍 안쪽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마치 제 귀에 입을 대고 말하는 것처럼. 뒤에 있어.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을 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귓가에는 누군가의 축축한 숨결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는 순간 스피커에서 또다시 들렸습니다. 그날 나도 여기 있었어. 그 목소리는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 그 화재 사고로 죽은 영무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했죠. 밤에 근무하면 비승강장에서 호출이 들린다더라. 저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목소리가 바로 제 귓가에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영무실로 돌아갔습니다. CCTV를 다시 확인하자 그 그림자는 사라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면이 멈춘 듯 고정돼 있었고 시간이 흐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 서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숨이 멎은 듯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그림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마이크 앞에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음은 너야. 그 후로의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아침 근무자가 절 발견했을 때 저는 영무실 한가운데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기계실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문은 안에서 걸려 있었다고요. CCTV 기록도 모두 삭제돼 있었습니다. 단 하나, 스피커에 남겨진 음성 로그만이 그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비 비상호출. 잃어버린 우산.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 역에는 우산을 든 사람들이 발끝으로 빗물을 털며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쿠로하나역에 도착하자마자 평소처럼 급히 플랫폼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가방을 고쳐 매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우산을 벤치 옆에 잠시 세워두었습니다. 열차는 금세 도착했고 서둘러 탑승한 뒤 몇 정거장을 지나고서야 알았습니다. 우산을 그대로 두고 왔다는 걸요. 새로 산 우산이었는데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기에 저는 다시 쿠로하나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지 물건을 찾으러 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에 가까운 시간.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막차가 끊긴 시간에 도착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매표소는 닫혀 있었고 사람의 흔적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자동 개찰기를 통과할 때 들려야 할 삑 소리조차 울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 벽의 복도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고 제가 내딛는 발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오자 벤치 옆에 검은색 우산은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우산은 그대로인데 역 전체의 공기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내리던 빗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하철도 완전히 멈춘 듯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죠. 벤치 앞에 서자 우산 손잡이 끝에서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여긴 천정이 있는 공간이었는데 마치 누군가 우산을 쓰고 방금 도착한 것처럼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역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다음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열차는 이미 끊겼을 텐데 갑작스럽게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플랫폼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인데도 분명 누군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간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잠시 후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열차가 다가오는 것처럼.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레일 위를 달려오는 특유의 진동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만이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내방송이 다시 울렸습니다. 우산 잃어버리셨나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방송의 어투는 기계적인 안내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거든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세워져 있던 우산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손에 쥔 듯이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무작정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반대편 플랫폼에 저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아이는 제 우산을 들고 있었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피부는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마치 안개에 가려진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그 아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돌아와. 다음 순간 플랫폼에 울려 퍼지는 브레이크 음과 함께 보이지 않던 열차가 바로 눈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 앞의 공간에서 찬바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객차가 어둠 속에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나는 우산을 든 채 천천히 열차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 사라지기 직전 제 얼굴로 똑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열차는 소리 없이 터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건 저와 벤치 옆에 세워져 있는 축축한 우산 한 개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우산을 다시 펼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펼 수가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쥐는 순간마다 누군가 제 손 위에 겹쳐 손을 올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축축한 아주 낯선 손이요. 역 밑에 터널. 저는 이 역의 유지보수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을 단순한 환승역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2억의 지하엔 일반인 출입이 불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 공사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깊은 터널 아래층 말입니다. 그날은 야간 점검 당번이었습니다. 지하 2층의 설비 점검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순간 통신기로 이상한 전파가 잡혔습니다. 지하 3층 방향에서 누군가의 발자국이 감지된 것입니다. 문제는 2억엔 지하 3층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센서 오작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보등이 계속 깜빡였고 무전기에서는 정체 모를 잡음이 섞인 발자국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비상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 끝엔 철문이 있었습니다. 문에는 공사구간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었지만 녹슬어 쉽게 열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은 분명 터널이었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오래된 시멘트벽, 발밑에 떨어진 낡은 전선들. 마치 수십 년 전의 시간 속에 발을 들여놓은 듯 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들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날짜. 20년 전 화재가 일어났던 그날이었습니다. 터널 끝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인물은 제 쪽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저였습니다. 터널 끝에 서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복장의 또 다른 나였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발밑에 철판을 울리며 바닥 아래에서 무수한 발자국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 명이 동시에 걷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터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 쪽으로 달렸습니다. 손전등이 떨어지고 뒤에서 수많은 숨소리가 제 목덜미를 스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간신히 철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제 손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무전기는 아직도 잡음을 내고 있었고 그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아가. 아직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다음 날 아침 보수팀과 함께 그 구간을 다시 조사했지만 그런 터널은 없었다고 합니다. 벽은 깔끔하게 막혀 있었고 철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작업 일지에는 분명 지하 3층 점검 완료 라는 제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환승역. 아이가 사라진 건
5년 전 이 쿠르하나 역에서였습니다. 방과 후 친구들과 헤어진 뒤 혼자 열차를 타러 들어갔고 그게 마지막이었죠. 영무원들도 경찰도 CCTV도 아무도 아무것도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은 일정 시간까지만 기록되어 있었고 CCTV에는 분명히 아들이 플랫폼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어느 순간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이 역 어딘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수많은 수색과 조사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경찰 조사 결과를 믿으려 했습니다. 도심 실종 사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역으로 잘못 간 걸 수도 있습니다. 수십 번 들은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어머니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역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후로 이 역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도, 친구들도, 경찰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간 막차가 들어오는 플랫폼 벤치에 앉았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올까 해서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 역에서 아들을 삼켜 버렸다는 걸요. 자정의 플랫폼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기묘하게 살아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 CCTV 열람을 도와주던 전직 영무원이 제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아이가 플랫폼에 서 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처음엔 거짓말 같았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어리석게 들릴지 몰라도 그건 제 삶의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관에 몰래 숨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막차가 떠난 후 플랫폼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관은 차가운 공기와 낡은 스피커 소리만이 남아있었죠. 그런데 자정이 조금 지나자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폐쇄된 비승강장, 존재하지 않는 비승강장 방향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쿵 하고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아침 집을 나설 때 입었던 교복 그대로. 가방까지 맨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에선 시간이 흐른 흔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5년 전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아들. 목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떨림 그 자체였습니다.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버릴 정도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느다란 조명 아래 드러난 얼굴. 그때 전 알아차렸습니다. 그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얼굴에 눈이 없었습니다. 검고 깊은 구멍 2개만이 파여 있었고 입은 가늘게 벌어진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플랫폼의 전광판이 깜빡였습니다. 다음 열차 환승역. 이 역에는 그런 노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바람이 밀려왔고 레일이 떨렸습니다. 열차가 오고 있었어요. 들리지 않는 소음, 보이지 않는 객차의 그림자, 그리고 빛도 없이 열차는 플랫폼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객차 안에는 이미 사라진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직장인, 영무원, 여고생, 보수원, 모두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온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 동안 꿈에서도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제가 이곳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눈이 없는 얼굴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저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제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그 손. 예전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은 그 순간 제 손목에 무언가 차갑고 끈적한 것이 감겼습니다. 천천히 시선을 내리자 아들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칠흑 같은 덩어리로 변해 제 손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서서히 뒤틀렸고 그 텅 빈 눈구멍에서 검은 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2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괜찮아, 엄마 왔어. 이제 같이 있자, 아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지옥이라도 괜찮았습니다. 객차의 그림자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자 공기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쥔 채 마지막 칸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돌아올 수 없어. 문이 닫히는 소리. 열차는 소리 없이 터널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실종됐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하지만 저는 아들 곁으로 갔습니다. 이 역이 사람을 집어삼키는 입구라면 저는 스스로 입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직까지도 간혹 막차를 타는 사람들 중엔
이런 소문을 듣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폐쇄된 쿠르하나 역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곳은 단순한 역이 아닙니다. 쿠르하나 역은 사람을 집어삼키는 살아있는 입구입니다.